요즘 들어서 자꾸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 반전의 요소가 없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초고령 사회도 질이 좀 다른 게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초고령 사회라 하더라도 전기고령층이 많은 사회예요. 이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지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소매하고 음식을 합쳐서 한 45%가 폐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연구원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이제 고령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령친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국책연구소라는 곳 자체가 뭐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고 또 거시 변수들도 많이 살피게 되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이 아니라 사실 트럼프 일기쯤부터죠.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오면서 해외 경제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많이 보게 됐고 저도 이제 뭐 어떤 산업이든지 뭐 이런 거의 세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다양한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동안 쭉 보아온 내용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냥 그대로죠. 약간 뭐 작년, 재작년처럼 뭐 경기 안 좋다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건 늘 있어 왔던 얘기고 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떤 반전의 요소가 없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인구 구조를 또 보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령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뭐 21%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초고령 사회도 질이 좀 다른 게 그 전기고령층하고 후기고령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양이라든지 돌봄 이런 쪽에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초고령 사회라 하더라도 전기고령층이 많은 사회예요. 이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훨씬 지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재정 문제도 지금까지는 뭐 드러난 걸로만 보면은 현재 상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있으면 금방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까지 고령화 진전 정도는 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덜한 편이거든요. 특히 후기 고령층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뭐 GDP 대비 부채 비율 100%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먼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제 활력이 있는지 뭔가 나오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은 또 신산업이 이제 나타나질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저는 꼭 그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 활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활력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새 보면은 그동안 예컨대 아주 오래된 기업들, 뭐 삼성, SK, 현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같은 기업, 이름은 같은 기업이지만 주력 산업이 많이 변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산업이 됐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이렇게 잘 만들더라. 자동차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 개발은 우리가 뒤처지지만 바이오 시밀라,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고 이런 쪽에서는 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비슷하게 실험 단계에 있는 걸 가져와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TSMC가 반도체에서 하는 역할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이 첨단 제조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IT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또 뭐 인력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걸 잘 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규제에 막히는 게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2000년대, 한 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실제로 의료 학술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논문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정말로 기술도 뛰어나요. 우리나라 의료진이. 그리고 IT가 우리나라가 발달해 있는데 스마트 헬스는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뭐 장벽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관련된 규제들로 인해서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서 성장 동력으로 계속 신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재정의 건전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이나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뭐 다 서로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뭔가 사회적 타협을 좀 끌어내야지, 그러면은 아마 민간에서 이런 성장 동력들은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게 이렇게 성장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산업 간의 융합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려면은 좀 규제 체계도 바뀌어야 될 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근데 이거는 어떤 누구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좀 국민 전체가 같이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는 법이죠. 물론 이제 그 뜻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게 뭐 잘못된 면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지적하기로도 우리나라의 그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또 물론 그 노동 권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로자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는 조금 그게 한쪽으로 조금 과하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은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 예, 기업 환경에는 조금 더 이제 악영향을 주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이것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2024년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자영업 시장 얼마나 심각한가요? 작년 사업자 전체 기준 폐업률이 이제 9.04%. 그러니까 작년에는 9.02%니까 비슷한데 약간 올라갔죠.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자 10명당 1명씩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9%라고 할 때 소매업에서는 이게 29.7%, 음식점업에서는 15.2%, 이게 합치면 45%예요. 폐업한 그 업종 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전체 폐업하는 것 중에 도소매하고 음식을 합치면, 그러니까 소매하고 음식을 합쳐서 한 45%가 이제 그쪽에서 폐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폐업률은 비슷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 침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유통 구조가 바뀌면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무점포 소매업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자영업이 침체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아까 제가 전자상거래 쪽이 뭐 증가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쪽에서 완전히 100% 보존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수가 좀 활력을 잃은 상태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고 경제 안 좋다는 소리가 많이 체감될 정도로 느껴진 게 언제쯤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은 코로나가 가장 큰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뭐 어렵다는 얘기는 쭉 있었죠. 별로 안 좋다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컸고 또 코로나가 좀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뭐 회식 문화도 많이 줄고 모임 문화가 줄은 다음에 그게 100%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크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좀 되살아난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가 갔을 텐데,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글로벌 경기랑 다 뭉쳐 있는 거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다 좋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동안은 미국만 나홀로 호황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별로 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크게 새로운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면서 이제 약간 전체 세계 경기가 약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큰 충격이 오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큰 드라마틱한 다운은 아닌데 저는 전반적으로 썩 좋지가 않은 상황. 여기서 기업 활동까지 위축이 된다면은 더더욱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처럼 뭐 그런 그 노동 인권을 막 누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막 재정 위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그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그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요새 막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거기는 아직 선진국이 되기 전이고 그게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지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도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죠. 그쪽이. 그다음에 몇몇 나라 아주 소국들 뭐 에스토니아나 슬로베니아 이런 데도 지금 소득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이제 인구가 워낙 작아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물론 덴마크나 네덜란드도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네덜란드도 인구 1,000만 이상의 국가인데 거기가 그렇게 건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또 유럽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첨단 기업, ASML 같은 기업들이 뭐 또 나오고 있고, 물론 유럽에도 뭐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기업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경제가 그래도 이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대니까 네덜란드도요. 그렇게 지금 복지가 잘 돼 있고 상당히 거기도 고령화가 심하거든요. 오래전부터 완만하게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인데도 그걸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는 이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회적 타협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덴마크의 개혁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플렉시큐리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개혁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죠. 시큐리티.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의 이제 조합인데 플렉시큐리티라는 그런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해고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러면은 직업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해지니까 사람을 더 잘 뽑아요. 대신에. 뭐 뽑아서 정규직으로 쓰다가도 해고가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해고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정규직 자체를 아예 안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뭐 이직도 더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은 있는 거고 그게 꼭 반드시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실직된 사람들한테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회 보장은 또 확실하게 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죠. 그러고 나서 덴마크 경제가 확실하게 또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특성인 거고 그거는 나라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회적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좀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의 특성을 봤을 때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저도 그래서 큰 방향은 기업 환경은 좀 개선을 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또 재도전하고 다시 고용이 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너무 자영업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고용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노조를 만들 필요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이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15명이 종업원 15명이 넘어가면 노조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14명에서 더 이상 고용을 안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그 이상 확장을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은 아예 기업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 안에 기업이 2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굉장히 불편하죠. 서류도 2번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상당히 그 장애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그 기업은 조금 이제 기업 환경은 좀 좋게 하되 어떤 그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쪽을 좀 강화하는 방식. 이게 저는 그 덴마크식 모델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또 맞느냐. 이제 그건 어느 선까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논의를 정말로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말 좀 진지하게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회적 합의 얘기한 거 사람들이 그게 뭐 쉽게 될 것 같으면 진작했지. 그거 몰라서 못했겠냐 그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걸 갖다 시도하겠다는 얘기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양극단으로 가서.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현주소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미국이 지금 사실 한동안 보면 뭐 미국 나 홀로 호황하다가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집권하기 전부터도 좀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집권한 다음에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요새 보면은 미국 경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망하거나 이런 건 침체로 빠졌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기업도 성과가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혼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에서 지금 제일 큰 뇌관은 역시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인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0% 수준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100%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이제 120%까지 올라왔죠. 이 120%라 그러면은 정말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37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되고요. 이게 한화로 계산하면 5경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시 5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조까지는 많이 세도 경은 잘 안 나오는데 경이 나오고 이자 비용으로 하면요.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그럽니다. 1조 달러면은 1,400원으로 계산해도 이게 1,400조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게 하루에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걸 365로 나누면은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조 원이고, 시간당으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걸 24로 나누면 시간당 1,700억 원이 넘어요. 초당으로는 계산 안 해봤는데, 초당으로 해도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게 지금 국방비가 이거 1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1조 달러 뭐 넘느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국방비가 넘는 액수가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거죠. 미국은 물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부도가 날 위험은 없어요. 국가 파산의 위험은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지만 뭐 디폴트 얘기도 뭐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미국 뭐 국회 내에서 얘기고 근데 이게 국가 파산까지는 뭐 그런 위험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긴 하지만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이자만 이렇게 그냥 막 국방비 이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비효율이고 정말 엄청난 그 사회적 손실이 되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2025년도 재정 적자가 한 1조 7천억 달러 되는데 이게 GDP 대비 5.6%인데 요것도 트럼프 감세안 같은 게 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6% 넘어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 중에서 보면은 이게 정부 지출이라는 게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지출은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연금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게 의무 지출인데 이게 한 60%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가 그때그때 재량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7%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가 이자 비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감세가 지속되면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고 후년에 가면은 이게 GDP 대비 이제 6.6%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를 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콧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은 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줄이냐? 재량 지출 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줄여요. 그것도 국방비가 아무리 재량 지출이지만 이걸 아예 한 푼도 안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 지출의 일부를 깎는 거죠. 연금이나 의료 이런 거. 이러면 사회가 빵꾸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사회적 불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져서 이게 정부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5월 자료를 확인했는데 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이제 5%를 넘어갔어요. 이게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 이게 5% 아까 제가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5경 원이 넘는다 그랬는데 여기 5경 원의 1%면은 500조 원이잖아요. 3%니까 1,500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만약에 5%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여기 부채 이자가 뭐 20년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물, 뭐 30년물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그 대충 계산해서 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5경 원이라 그랬잖아요. 1% 늘어나면요. 1년에 이자 비용이 500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좀 넘죠. 70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거 뭐 우리나라 막 예산하고 비슷한 액수가 1% 국채 이자가 높아지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꾸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이러한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자꾸 압박하는 이유도 사실 고용 관련되고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는데 이 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채마다 다 다른데 만기일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기일 돌아오기 전까지 갚아야 되는 기간까지 어쨌든 금리를 1%만 내려도 이게 얼마만큼 세이브 됐냐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하겠죠. 내부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리 인하에도 저렇게 목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불확실성을 높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됐으면 관세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그 미중 갈등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거는 일정해요. 실제로 제가 그 2020년 그때 글로벌 타임스라는 미국의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본 만평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상징하는 게 코끼리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게 당나귀인데 둘이서 활을 들고서 서로 등을 쥐고서 사이가 굉장히 나쁘니까 쏘는데 쏘는 관역은 중국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굉장히 다른데 차이나 배싱이라는 거 하나만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라는 거는 뭐 트럼프라는 꼭 개인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현재의 기조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고 기술 패권 경쟁이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급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그다음에 무역이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뭐 무역량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의 분절화 그러니까 미국 쪽 중국 쪽 이런 식으로 분절화되면서 예전에는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지낼 때는 가장 싼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고 원재료도 사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원자재 같은 것도. 근데 이제는 그게 가장 싼 데가 아니라 싸더라도 우리 편 공급망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딱 칼로 자르듯이 단절은 당연히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섞이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워렌 버핏, 제롬 파월 등 달러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의 위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그 제롬 파월은 그래도 그나마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파월 의장하고 조금 이제 금리의 문제로 다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입장은 금리를 자꾸 낮춰가지고 통화를 증발한다든지 이렇게 인플레가 가속화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의 위상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 그런 건 눈치 볼 것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이죠.
지난 5월 달에 그 버크셔 해셔웨이 주주 총회에서 이제 뭐 은퇴 뭐 선언하고 막 이러면서 재정 적자와 신용 등급 하향의 그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럼 달러의 신뢰가 약화되고 재정 정책 자체가 아예 쓸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급속히 붕괴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섬뜩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섬뜩한 경고를 날렸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파월 의장의 입장도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또 약간 이제 완화적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 전쟁 이후 어떤 불확실성이 찾아올 것으로 보시나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내면에 있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기술 패권 경쟁이고 요새 흔히 뭐 많이 얘기하는 그 투기 TDS 함정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대국이 있고 도전하는 국가 패가가 와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전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냉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으로 벌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냉전으로 끝난 거는 미소 경쟁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열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냉전인데 기술 패권 경쟁을 하는 거죠.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미국의 입장은 과거에 지금 이제 그 라이트하이저, 그러니까 전에 그 무역 대표부를 했던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그 책에서 보면은 현재 트럼프 정책의 기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 대표부가 그리어죠. 네, 그리어가 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입니다. 뭐 제자 겸 비서 겸 그래서 생각이 똑같아요, 두 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WTO 체제에 중국이 가입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무역이 과연 자유무역이었냐 아니면 미국만 가드를 내리고 나머지는 가드를 올리고 있었던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한데 WTO에 처음에 가입할 때는 중국한테 어느 정도 유예를 많이 줬죠. 이것저것.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도 경제가 성장했고 이제는 과거에 개도국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 뭐 기술 훔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침투 뭐 공자학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도 공자학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대표적인 그 중국 정부의 아주 그 스파이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기술만 뺏기고 쫓겨난 사례,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입장입니다. 라이트하이저의 입장인데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다 관세를 풀어주고 그리고 소액 결제 같은 경우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잖아요. 미국은 $800까지는 무관세입니다. 근데 중국은 $10만 넘어가면 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공정한 무역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 또 그 입장에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게 제가 거기에 꼭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을 독립 이후에 미국 독립전쟁 이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의 GDP를 합친 것보다 지금 중국의 GDP가 이 미국하고 보면은 더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크다. 그리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면서 미국과 기술 경쟁을 하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을 더 내버려 두면은, 이것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을 탈취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반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요새 왜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경제 문제만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자기의 외교력을 갖다가 이게 두 가지를 갖다가 비슷한 스탠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데이 로스라고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국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특별보좌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 담당이었어요. 아시아 선임국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들하고는 많이 만났고 또 약간은 친중 성향이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얼마 전에 기고한 그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 지도부는
경제하고 외교인데 먼저 경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경제를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 경제를 성장을 시켰던 축을 세 개로 봅니다. 하나는 가공무역, 두 번째가 인프라, 세 번째가 부동산. 이 세 개로 보는데 이제 이거를 떠나서 첨단 제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그래서 나오는 게 우주항공, 양자기술, AI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또 성과도 많이 냈어요. AI에서도 뭐 딥시크 같은 게 나왔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뭐 양자기술도 중국이 굉장히 지금 뛰어나죠. 미국하고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가 아니라 뭐 거의 대등한 입장이라고도 분야별로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가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거는 그러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부가. 그리고 외교 안보 쪽에서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서구식 스탠다드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한테도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것이 저쪽 그 현재 흔히 말하는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대응할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경제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개인의 작은 희생, 작다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희생, 그다음에 자립, 평등 이러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식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렇다고 완전히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유교식 막시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쪽에서는 실제로 CCTV에서 그 공자와 막스의 대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시즘이 상당히 그 유교하고 비슷한 그 일맥상통하는 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본 건 아니고 내용만 이제 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대응할 만한 걸.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이 상당히 손해가 나고 돈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리고 브릭스를 확장하면서 그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반서방 연합을 통해서 자기네 체제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전파한다. 그래서 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경제에서는 체질 개선, 그다음 외교에서는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자기네가 경쟁을 붙인다.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관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국공 내전을 직접 겪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 망하는 과정에서 아편 전쟁이 있고 뭐 이러면서 서구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6.25 때도 가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항미 전쟁 원조라 그러죠. 그거를. 예, 그러면서 가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 그 16개 그 유엔군하고 또 싸웠고 이쪽은 뭐 그 소련에 그 당시에 조금 지원이고 체코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들의 그 피해 의식이 굉장합니다. 서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당했다. 근데 시진핑 주석 그 세대는 직접 국공내정을 겪은 건 아니지만 바로 아버지 세대가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중국이 극복을 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 얘기, 아니 100년 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서양의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그거랑 경쟁을 하려고 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문화혁명을 겪고 시진핑 주석도 하방을 했잖아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중국의 그 지도부라는 거거든요. 뭐 요거를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1대1로 저렇게 손해나는데 왜 계속할까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국의 생각과 이 중국의 생각이 과연 단기간에 그러면은 어떤 타협을 찾을 수 있겠냐.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거는 그 경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했듯이 이번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오월 동주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연합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반서방 연합이라는 형태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국제 정세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관세 전쟁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관세 전쟁이라는 건요, 이러한 큰 틀에서 패권 경쟁 중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그럼 이번에 관세에서 중국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타협은 계속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 들고 싸우는 열전을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 휴전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하다가 또 타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관세에서 지금 당장 어느 쪽에 유리하게 끝났더니 얘가 더 세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둘 간의 경쟁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지속될 거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강화되고 경제도 글로벌 공급망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러니까 디커플링 된다고 해서 과거에 미소 경쟁할 때처럼 공산국가하고 자본주의 이렇게 딱 잘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교류는 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원이라든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분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뉴 노멀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 뉴 노멀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을 태평성대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태평성대였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이게 지나가서 새로운 뉴 노멀이 아마 정착이 될 겁니다. 2026년 이후 미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망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OECD 자료를 봤는데 지난 6월인가 OECD에서 그 내년도 세계 전망에 대해서 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랑 비슷한 정도로 보고 미국도 25년, 그러니까 올해 1.6%에서 내년에 1.5%니까 뭐 약간 하향하는 정도. 유럽은 한 25년에 1%, 26년에 1.2% 이유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잠깐 북미 지역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수준 내지는 약간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지금 프랑스에서도 뭐 총리가 해임되고 그랬지만 그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또 사임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정한 요소가 많고요. 분쟁도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거기서 특수가 발생하면서 뭐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지금 폴란드까지도 뭐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확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 확전이라는 게 정말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전선 자체가 이 긴장 상태가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OECD 전망은 나왔지만 그 전망은 그냥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조하에서 다른 무언가 외부 충격이 있으면 그건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보다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뭐 지금 다른 게 그대로라면은 특별히 변화할 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역시 그 관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조금 불안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